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학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13장 총수요 총공급이론입니다. 예, 국민소득 결정 모형으로서는 종합이론이죠. 총수요 총공급이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3장 총수요 총공급이론. 자, 이거는 앞에 우리 12장이 ISLM 이론이죠. ISLM을 동시에 대변하는 총수요. 총수요가 이제 ISLM을 동시에 대변하는. 여기다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노자자기 총공급 능력시장. 이 총공급 능력시장 옛날 고전파들이 여기서 Y가 결정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죠. 요새로 따지면 장기 견해론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입을 해서 전체적 세계시장이죠. 생산물시장, 화폐금융, 노자자기 시장 결합하여 종합적 국민소득 결정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산물시장하고 아이스하고 엘렘이 결혼했다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스와 엘렘이 결혼했죠. 이 둘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AD입니다. AD는 아이스 엘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AD가 이제 결혼하는데 그 와이프가 총공급서입니다. 여기 또 이제 또 집안을 친척 집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작업도 첫째, AD 곡선의 도출, 형태, 이동요인 보시고,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 도출, 형태, 이동요인 딱 봐서 AD에서 결합하여 동식균형 메커니즘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총수요 분석은 이미 ISLM을 12장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거의 복습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형태나 이동을 보겠습니다. 1절이죠. 총수요 곡선의 도출 과정이나 이동이나 이런 걸 이제 보자는 거죠. 이동 요인 이런 거지. 자, 총수요 곡선은 ISLM의 아들이죠. ISLM의 집안의 아들. 그럼 ISLM 먼저 한번 꺼보고요. 자, ISLM 여기 이자율이고 여기 국민소득이고 아이스 곡선이 이렇게 꺼졌죠. LM이 이렇게 꺼졌죠. 여기서 동시균형 소득은 Y0 이자율 R0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ISLM 동시균형인데 이 균형을 옮겨놓은 게 AD입니다. 자, 그러면 AD와 AS가 결혼하는데 AD와 AS가 들어가는 방은 자, 새로운 방이 들어옵니다. X축은 국민소득 그대로입니다. 이 국민소득이야 이 주인공이니까 X축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ADS 모델의 Y축 변수가요 드디어 물가 변수가 들어옵니다. 물가가 변수로 취급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ISLM까지는 물가가 외생 변수입니다. 물가가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ADS 모델 되면 명백하게 물가가 변수로 취급됩니다. Y축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ADS 모델의 의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또 파악이 된다는 거죠. 자, 물가 국민소득 좌표. 여기가 AD가 들어가고 AS가 들어가는 방입니다. 자, 그러면 AD 도출해 보겠습니다. 현재 요 균형점을 여기로 옮겨보자. 여기에 A점은 지금 국민소득은 Y0가 됩니다. Y0.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여기서는 물가는 요 외생변수니까 지금 물가가 P0라 가정합시다. 물가가 P0. 물가가 이제 P0면 여기입니다. 물가가 P0 여기라면 물가가 P0인 상태에서 균형의 소득이 Y0. P0에 Y0. 요 점이 요 A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AD 곡선의 얼굴, 머리만 찍어 놓은 거예요. 몸통을 그려보겠습니다.
몸통을 그리기 위해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내려갔다고 충격 주겠습니다. 물가가 P0에서 P1으로 하락했다. 그럼 여기 이제 물가가 P1으로 내려가면, 자, 우리가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우리 IS 이동 요인과 LM 이동 요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에서요. 다 배웠죠? 물가 하락은 실질 통화량 증가거든요. 실질적 통화량 증가로, 그러면 이자율이 내려가고 투자가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LM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물가 하락으로 LM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자율 내려가면서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소득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Y1까지 이렇게 B점으로 다시 가죠. 그러면 물가가 P1으로 내려간 경우에 새로운 균형의 국민소득은 Y1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내려간 경우에 새로운 균형의 국민소득은 Y1이니까 여기가 B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와 B 이런 걸 이제 연결한 궤적선, 이것이 바로 총수요 곡선입니다. 네. 이게 바로 총수요 곡선이에요. 총수요 곡선. 케인즈가 그렇게 좋아했던 총수요 곡선이 드디어 도출됐습니다. 총수요 곡선. 자, 그럼 이렇게 총수요 곡선 물가 국민소득 좌표에 우하향으로 도출이 되는데, 형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형태에 대해서.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하향합니다.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도출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물어본다.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바로 물가가 내려가면 소득이 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내려가면 소득이 늘기 때문에 우하향합니다. 그럼 요 이유가 여기 있네요. 요 답이네. 요거 그대로 답을. 물가 내려가면 실질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내려가서 투자가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말이죠. 요거 그대로 답입니다. 뭐 그래프는 요 LM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소득이 늘기 때문입니다. 물가 하락은. 여기 답입니다. 원래 AD 곡선이 우하향으로 도출되는 이유를 말해보라. 기본적인 답은 이놈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특수사항입니다. 만약에 유동성 함정에는 AD가 어떻게 도출되지? 이렇게 물어봤다. 유동성 함정이면 AD가 어떻게 도출되냐? 자, 추가 요인입니다. 이제 AD 곡선의 형태에 대한 추가 요인입니다. 자, 추가 요인. 첫째,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으면 AD가 어떻게 도출되냐? 이렇게 물어봤다. 개념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서는 물가가 내려가도 실질 통화량이 늘어도 이자율이 하나도 안 내려가죠. 물가가 내려가서 실질 통화가 늘어나도 이자율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투자가 하나도 증가되지 않고 소득이 전혀 증가되지 않잖아요. 유동성 함정. 그러면 여기에 물가 내려가도 소득이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AD가 수직선이 도출돼요. AD가 수직으로 도출됩니다. 그래프도 이런 유동성 함정은 LM이 수평선이잖아요. 이렇게 LM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LM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유동성 함정이 그러면 LM이 이렇게 수평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가 하락이 돼서 실질 통화량 증가로 LM이 옆으로 이동해도 이렇게 이동해도 이자율이 전혀 안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이자율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여기 수평이니까 옆으로 이동해봐야 여기 그대로 가버리니까 이자율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소득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AD가 수직선이 나옵니다. 자, 유동성 함정 AD가 수직선으로 유도된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 그 AD 곡선의 이동 요인 그 그림 13-2 앞에 평갈로 3번에 그런 거 있죠. 유동성 함정 AD가 수직선으로 유도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또 추가 요인입니다. 둘째 추가 요인. 출제자가
피구 효과를 도입하고 있다. 피구 효과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도입할 필요는 없고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피구 효과가 도입되면 AD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추가하는 겁니다. 유동성 함정도 물어볼 때 추가하는 거지 기본은 요 하얀 겁니다. AD 도출의 기본은 요 하얀 거 딱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유동성 함정이 이제 추가되면은 수직선 그 다음에 피구 효과를 도입했다. 그러면 AD가 어찌 되느냐 해볼까요? 피구 효과는 기본 이제 물가가 내려갔을 때 LM이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일어나고 기본 효과도 일어나고 또 이거 있나 우리가 피구 효과가 도입되면은 물가가 내려가면요 모든 자산가치 실질 자산가치 올라가죠. 그럼 소비가 늘죠. 그 소득이 올라가죠. 또 다른 물가 하락으로 또 다른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12장에서 아이스 곡선의 우측 이동이라 했잖아요. 원래는 물가 하락이 그 LM 이동 요인인데 피구 효과가 작동되면은 물가 하락으로 아이스도 우측으로 나간다고 추가적 요인을 배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기본 요 LM이 오른쪽으로 가는 효과도 일어나고요. 또 피구 효과에 의해서 또 아이스가 또 나가요. 이렇게 피구 효과 나면 물가 하락으로 자산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면 아이스가 또 우측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최종 균형은 여기로 가버리죠. 소득이 요 원래보다 더 많이 증가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 AD보다 물가 하락으로 소득이 더 늘어나 버리니까 AD는 더 이렇게 수평적으로 유도되게 됩니다. 기본 소득보다 더 늘어나 버리니까 피고까지 작동돼 버리면 그 다음에 또 개방경제를 도입하자. 개방경제 도입이라면 이제 환율까지도 따진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물가가 내려가면 이자율이 내려가잖아요. 있네, 요 중간에. 물가 하락은 중간에 이제 실질 통화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가요. 물가가 내려가면 실질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외화가 유출됩니다. 그것도 국제경제학에서 또 많이 언급돼요. 요새 상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자율이 내려가면 국채 자본이 한국에 투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이자를 받아 뭐 하겠나 하면서 미국 쪽으로 가버리겠죠. 우리나라 이자율이 올라가면 미국 자본들이 한국에 투자 들어옵니다. 자본은 이자를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자 높은 데로 움직이게 되죠. 투자 자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물가 내려가면 이자율 내려가면 우리나라에 투자 들어왔던 달러가 미국 쪽으로 짐 싸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외화가 유출돼 버리죠. 외화가 유출되면 나중에 이제 국제경제학에도 공부하겠지만은 환율이 오르게 됐어요. 달러가 미국 쪽으로 나가버리면 우리나라 환율이 오릅니다. 1대 1,000원이 1대 2,000이 되어버립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요. 수출이 늘어나. 이거 잘 모르시면 일단 나중에 국제경제학을 열심히 환율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이 익스체인지가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나요. 그러면 또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전혀 이거 소득 늘어나는 거와 완전히 다른 효과가 또 나타나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나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원래 AD보다 더 소득이 많이 나가게 하니까 아까 피고가처럼 원래보다 더 수평적으로 유도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추가되면은 피고가나 개방경제가 도입되면은 원래 총수요 곡선보다 더 수평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더 수평적으로 유도되고요. 유동성 함정은 아예 수직선으로 유도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개는 AD 도출 과정의 추가 요인. 추가 요인 알겠죠? 이 세 개. 추가 요인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이야기 안 된다면은 기본 요거 하얀 것만 요리 작동하니까 요 기본 하얀 선 요거 우하양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됐죠? 여기까지가 AD 곡선의 도출 및 형태에 대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선의 이동 요인을 체크해야 되죠. AD 곡선의 이동 요인은 이미 복습하는 거예요. ISLM의 아들이 AD니까 AD를 이동하는 요인은 IS 이동 요인과 LM 이동 요인 전부 다입니다. 아버지 유전자, 어머니 유전자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AD 이동 요인은 IS 이동 요인, LM 이동 요인 전부 다입니다.
일단 그림에도 우리가 13-2 그림에 보면 AD 곡선의 이동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 일단 한번 보시고 그 요인을 정리해 드릴게요. AD 곡선에 이동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항상 동시균형을 대변한다. 아들이다. IS만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LM만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ISLM의 동시균형을 대변하는 그림상을 참고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ISLM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동시균형의 소득이 Y0라. 그리고 AD가 이렇게 다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 Y0, 현재 물가 P0 이렇게 다 도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IS가 우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서 IS가 우측으로 가서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요. 이렇게 또 LM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또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든 균형 소득이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만큼 AD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IS가 좌측으로 이동하여 균형 소득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 또 LM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이렇게 균형 소득이 떨어졌던 이렇게 떨어진 만큼 AD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동 관계입니다. 이거 조심할 거는 요 IS가 이만큼 이동했잖아요. 여러분 요 IS 요 노란 거 보시면 IS는 요만큼 이동했죠. 근데 요만큼 AD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균형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IS는 요만큼 같지만 LM하고 동시균형을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IS는 요만큼 이동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구축구가 배웠잖아. 12장에서 구축구가 돼가지고 동시균형은 소득은 여기잖아요. 그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가 아니라 IS 나간 만큼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다. AD는 ISLM은 항상 동시균형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동시균형. IS가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LM이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움직였을 때 ISLM의 동시균형의 그 변화폭만큼 이동합니다. 요거 이제 그림상을 이렇게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동용이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IS 곡선 이동용 우리 우측 좌측은 다 아시니까 12장에서 끝냈죠. 우측 좌측은 하니까 이제 요인만 다 돼요. IS 이동용인 C, I, G, R, X, S, T 임포트죠. CI, GRX, ST 임포트가 IC 이동료이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 LM 이동료에 각종 통화량 변화, 물가 변화, 기준금리 변화죠. 그죠? 이게 LM의 이동의 모든 요인, IC 이동의 모든 요인, 이게 또 AD의 이동의 모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는 지켜야죠. 여러분 AD 도출할 때 요 Y축이 물가 변수잖아요. 물가가 변하면은 요 LM이 이동하는데 그거는 선상이동이었죠. 아까 도출할 때 썼잖아요. 도출할 때 쓰고 있기 때문에 물가 변화에 의한 LM 이동에 의한 것은 자체 이동이 아니라 선상이동입니다. 우리 미시경작부터 계속 이런 작업을 했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 때, 요 선이 나올 때 Y축의 변수가 움직일 때는 이동시키면 안 되잖아요. 선상이동이죠. 그래서 여기 LM 이동 요인 중에 요 세 개 중에요. 물가는 제껴버려야 됩니다. 이는 선상이동입니다. 선 자체 이동이 안 되고 선상이동이니까 이거 제끼고요. 나머지 요 IC 이동요 8가지는 그대로, 그 다음 LM 이동 요인 요 2가지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통화량 변화 요인이 7개나 있죠. 그럼 총 8개입니다. 통화량 변화 요인은 항상 7개입니다. 3, 4개, 7개. 여기 이제 모든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요인은 우리 IS 이동 정책이 재정 정책이고 LM 이동 정책이 금융 정책이니까 AD를 이동하는 정책은 재정 금융 정책이 되겠습니다. 확장 재정이나 확장 금융하면 우측, 긴축 재정이나 긴축 금융하면 좌측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거시경제학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 재정 금융은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자, 이제 총공급 곡선을 이제 완전히 새로 보겠습니다. 총공급은 처음 나왔죠. 첫 등장합니다. 자, 우리 총공급 곡선은 뭐 앞에서 약간 말만 언급해 드렸는데 노자자기 시장, 거기서 소득이 결정된다.
옛날 고순파 이론이었죠. 그 시장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그 노자자기 시장의 그 그래프를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림 13-5로 가봅니다, 여러분. 자, 13-5로 앞에 13-3과 13-4는 나중에 볼 것이고요. 그림 13-5를 먼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노동시장의 균형이라 되어 있죠. 총공급은 노자자기인데 왜 노동시장만 나왔지? 여기가 노자자기 중에 노동만 변수로 잡았고요. 자본, 자원, 기술은 주어지게 해놓은 겁니다. 변수를 4개 다 따지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만 변수로 잡았고 자본, 자원, 기술은 현재 주어진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잠깐 보시면 자, 또 AD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 노동시장입니다. 노동거래량, 임금. 이 노동시장이 우리 미시에서도 6장에서도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기업의 노동 수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 노동시장 균형, 균형 고용량 L0, 임금 W0 이렇게 이제 노동시장이죠. 근데 이제 요 밑에 보시니까 요 밑에 그림이 뭐 이거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입니다. 여기 노동이 변수고요. 요런 생산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Y는 FLK 바라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총생산 능력 함수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노동만 변수로 잡았고요. 요 K는 바, 일정하다라고 잡았네. K 바라고 돼요. 근데 여기 이제 K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자본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요 K가 우리나라 전국의 자본력, 자본, 설비, 자원, 기술 요 세 개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K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주어지게 해놓고 노동만 변수로 잡은 우리나라 생산 능력 함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휘어지고 있는 것은 수학 체감을 고려하고 있죠. 자, 이거 뭐 갑자기 이제 미시경제학 좀 나왔는데 우리 미시경제학 잠깐 한번 볼까요? 미시경제학에 우리 4장에 한 기업의 붕어빵 기업의 생산함수, 그 단기 생산함수 보면 이렇죠. 붕어빵 생산량, 노동, 기계설비, 기계설비를 고정해 놓고 노동을 내려가면서 생산하는 단기 생산함수죠. 이때는 실제 이제 한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한 기업이니까 여기 이제 자본설비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본설비. 그러면 여기 노동을 내려나갈 때요, 이 생산물이 뭐 미시경제하니까 처음에는 정확하게 한다고 처음에는 약간 체증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변곡하여 체감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4장에 배운 적이 있는데 노동의 총생산물 곡선, 이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일단 요거는 한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의 우리나라 총생산 능력 함수고, 그러니까 요 K는 자본 설비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 자원, 기술을 다 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처음부터 수학 체감을 고렸는데 물론 초반기에 약간 수학 체증하는 단계 있죠. 요거를 생략하고 여기부터 수학 체감되는 것부터 바로 그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요 노동시장에서 노동 고용이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 능력입니다. 고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노동 능력입니다. 이 노동 능력이 이 생산 능력 함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공급 능력이자 이게 공급 능력이자 또 고순파들이 보는 국민소득입니다. 고순파들은 여기서 와야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국민 공급 능력이자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노자자기가 다 고려됩니다. 일단 이거는 변수로 잡은 노동이 여기서 노동시장에서 노동 고용이 증가되잖아요. 이렇게 노동 수요가 증가되든지 노동 공급이 증가돼야 고용이 이렇게 증가된다. 만약에 고용이 이렇게 증가되면은 노동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럼 여기 이제 고용이 이렇게 증가되면은 이 선을 따라서 우리나라 공급 능력이자 국민 소득이 증가되게 됩니다. 노동시장의 고용이 늘면 이 선을 따라서 공급 능력이자 국민 소득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은 안 늘어도요. 우리가 지금 주어지게 해놓은 자원, 기술, 또 우리나라에 자본 축적이 일어난다. 공장이 막 지어진다 말이죠. 또 자원이 개발된다. 기술이 진보한다. 그러면 생산함수가 위로 뛰잖아요. 이렇게. 이거 주어지게 해놓은 요것들이 올라간다면 생산함수가 위로 뜁니다. 그러면 노동 고용은 그대로로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렇게 공급 능력이자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노동만 변수로 잡았다 보입니다. 증가되든지 아니면 자본 축적, 자원 개발, 기술 진보가 되면 이 Y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따라가든지 위로 뛰어서 올라가든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총공급 시장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시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시장에 따른 AS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원래 균형으로 돌아가서 총공급 곡선을 도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균형 A, 원래 고용 L0, 원래 공급 능력이자 국민소득 Y0입니다. 자, 그러면 AS도 이 집안의 딸이니 요 AD와 함께 요 물가 국민소득 평면에 그리겠습니다. 먼저 요 균형점을 여기로 옮기자. 여기서는 이 시장에서는 물가가 또 외생변수입니다. 물가가 P0로 합시다. P0에서 균형의 L0, 국민소득 Y0입니다. 그럼 물가가 P0가 여기를 합시다. 여기고 국민소득이 Y0로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A점입니다. A점. 이것도 이제 AS의 얼굴, 머리만 찍어 놓은 거고요. 몸통을 그려보겠습니다. 몸통을 그리기 위해서 물가가 P1으로 올라갔다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시장의 물가가 외생변수입니다. 이쪽에는 내생변수지만 물가가 P1으로 올라갔다 가정합시다. 물가가 P1으로 올라가면 10% 올라갔다 합시다. 물가가. 그러면 여기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이 물가 상승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을 어떻게 하는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을 따져가지고 고용이 어찌 되는가 보고 느는지 불변인지 물가가 올라갔을 때 반응하는 걸 따져가지고 고용이 불변인지 느는지 따졌어. 불변이면 소득이 불변이니까 수직. 이게 고용이 늘어서 소득이 올라가면 우상향 이렇게 도출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가가 올라갔을 때 P1으로 10% 올라갔을 때 기업은 어떻게 행동하고 노동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앞에서 봐야 되겠죠. 우리 그게 그림 13-3과 그림 13-4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13-3 물가가 올라갔을 때 기업인 노동 수요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자, 이게 원래 노동 수요 곡선이라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그럼 원래 이 기업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만큼 노동을 내가 수요한다면 임금을 100원을 지불할 용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이만큼 채용한다면 임금을 1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물가가 10% 올라갔어요. 물가가 10%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업은 물가 올라갔네? 그럼 이거 자기가 지불한 요 임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요 기업은 요 임금이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서 요 실질 임금이 가치가 떨어지면 기업은 유리합니다. 실질 임금이 다운되면은 기업은 유리하죠. 우리 노동자가 불리하지만 실질 임금이 다운되면 기업은 유리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제 요 물가가 올라온 거 보고 물가가 10% 올라갔네? 좋다. 그럼 나는 이 노동자를 채용한다면 적어도 임금을 110원까지 올려줄 용이 있다. 자, 110원 올려주도 본전입니다. 실질 임금은 100원 그대로입니다.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임금을 110원까지 올려주도 실질 임금은 100원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10원까지 올려줄 용이 있다.
아니면 100원을 그대로 지불한다. 나는 기분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수요하겠다. 이렇게 더 많이 수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방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냥 상방으로 올린다 해도 뭐 노동 수요가 는다 이래도 됩니다. 임금을 두 줄 용이 있다. 아니면 더 많이 채용하겠다. 이렇게 돼요. 물가 오르면. 기업은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항상 반대도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오죠. 물가가 내려갔다면 더 낮게 임금 지불하려다. 아니면 더 노동 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됩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실질임금이 올라가니까 기업은 부담이니까 이렇게 내려옵니다. 항상 반대로도 항상 생각해 주세요. 자, 근데 노동자들은 어떻게 나왔냐? 노동자들. 자, 노동자들도 이제 내가 이만큼 노동을 파면 적어도 임금은 100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소한 임금 내가 100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노동을 판다면 최소한 임금은 100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물가 10% 올라갔어요. 근데 이 10% 올라간 거를 노동자들도 알면 당연합니다. 알면 자기가 가만히 있겠어요? 물가 올라가면 자기가 손해인데, 그죠? 그래서 이걸 알면은요, 임금 110원까지 올려주시오. 올려주라. 아니면 100원 그대로 지불한 나는 노동 공급을 줄여버리겠다. 이래 됩니다. 알면 이렇게 상방 좌측으로 임금을 더 받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 공급을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물가 상승을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림 13의 4를 보면은 노동 공급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예측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와 있죠. 여기는 없어요. 그냥 물가 상승시, 물가 하락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행동하려면 물가 상승을 예측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기업들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거 알고 또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간 것도 알고 그래서 그냥 물가 올라갔다면 그걸 또 아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물가 내려가면 내려간 거 아니까 행동. 그러니까 물가가 안 움직이면 안 합니다. 행동을.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정보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갔는데 정보 부족으로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 행동이 안 들어가겠죠. 그럼 반대로 극단적으로 실제 물가는 안 올라갔는데 괜히 노동자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야 내년도에 물가 오르겠네라고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면 행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노동 공급의 움직임은 실제 물가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가 예상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은 실제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물가 상승을 알았니? 몰랐니? 물가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했니? 안 했니에 따라서 행동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노동 공급자들은 실제 물가가 올라갔다 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물가 올라가도 만약에 모른다면 정보 문제 때문입니다. 그 실제 물가 올라간 걸 노동자들이 모른다면 행동을 안 합니다. 알아야만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요. 극단적으로 실제 물가 안 올라갔어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물가 안 올라갔는데 노동자들이 앞으로 와 우리나라 물가 내년에 올라가겠네? 10% 올라가겠네? 예상이 되면은 임금 올려주라. 일 안 한다. 행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노동 공급은 물가 상승 하락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물가 상승 예측시, 물가 하락 예측시 행동이 들어갑니다. 기업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기업은 물가 오르면 오른 거 알고 안 오르면 안 오른 거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에 반응합니다. 물가 오르면 올려준다. 물가 내리면 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게 이제 총공급의 도출의 핵심적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돌아왔어요. 자, 물가가 10% 올랐어요. 실제 물가는 10% 올랐어요. 올랐다. 그럼 노동 수요자 기업은 여기 원래 임금이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10% 올랐으니까 임금을 110원까지 올려줄 용이 되고 110원이 합시다. 올려줄 용이 있다. 아니면 더 많이 채용할 용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노동 수요는 올라갔다. 근데 노동자 알면 반응이 들어갑니다. 근데 모르면 반응이 안 들어가죠. 그죠? 이때 학파 간 견해 차이가 나옵니다. 학파 간 견해 차이.
우리 교재는 그림 13-6 그림 13-6의 그 그림 안에 보면은 고준파는 합해 착각, 합해 환상이 없다. 케인즈파는 합해 착각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것도 용어적입니다. 여러분. 용어 빨리 익히세요. 실제 물가가 1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물가는 지수가 100이니까 11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물가가 10% 올라갔다 하면 물가가 100에서 110%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물가 예상이, expectation이 0%다. 전혀 안 올라갔네. 또 물가 예상이 1%부터 9%까지 예상되는 경우, 그 다음에 물가 예상이 10%인 경우, 이렇게 알아봤을 때요, 실제 물가가 10% 올라갔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 물가를 예상을 10% 올라갔네? 이게 이제 착각에 빠지지 않는 거죠. 화폐 환상, 화폐 착각은 노동자의 물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폐 착각이 없는 것이고요. 요거는 완벽한 착각, 요거는 불완전 착각, 다 착각입니다. 10% 올라갔는데 10%까지 모르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화폐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되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이때까지 배웠던 거시경제학 사고로 봤을 때 누가 화폐 착각에 빠진다, 책 보지 마시고요. 누가 화폐 착각에 빠진다, 누가 화폐 착각이 없다? 케인즈가요. 케인즈는 항상 시장이 불안전하고 시장이 완벽하지 않고 거기서 경제활동하는 주체들도 불안전하다. 이 불자고 많이 어울리잖아, 케인즈가. 그래서 케인즈 학파 쪽에서 노동자들은 물가를 잘 모를 것이다. 화폐 착각에 빠진다. 이러고 있고, 고순파 경제학은 시장이 신이고 완벽한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이 완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순파들은 노동자들이라고 물가를 모를 리가 있나? 이거 고순파입니다. 고순파의 경우에 노동자도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착각 없다. 케인즈파는 야, 노동자들 물가 모를 거다. 착각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다 화폐 착각이고, 10% 올랐는데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고 예상하든지, 아니면 1%부터 9%까지 예상하든지 다 착각이에요. 이건 완벽한 착각이고는 불완전 착각인데 다 착각입니다. 화폐 착각, 화폐 환상, 화폐 환상 같은 말입니다. 화폐 환상, 화폐 착각. 10% 정확하게 예상하면 착각이 없는 겁니다. 요게 옛날 고순파. 옛날 고순파야 우리 이상적이잖아. 항상 인간이 완벽합니다. 완전 정복, 시장이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순파 노동자들 물가 모를 리가 없다. 정확하게 안다. 케인즈들은 노동자들은 물가를 잘 모를 거다. 착각에 빠질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물가가 올라갔으니 노동 수요는 이리 올라갔죠? 노동 수요 올라갔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가를 알았으면 반응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측되면은 임금 올리달라, 일 안 할란다. 근데 물가를 모르면 가만히 있겠죠. 물가를 모르는데 올라간지 모르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제 AS의 도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케인즈 학파하고 옛날 고순파. 예. 요 도출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AS 도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